김진표 국회의장의 이태원 참사 국정수사 특위 명단 제출 요청 하루 만에 민주당 등 야3당은 특위위원회 확정에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여야가 국회 기재위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은 조세 정의를 내세우면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수부는 조건부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예결위 소위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청년마수에서는 정점에 치달은 정부 여당과 MBC의 갈등, 그 쟁점을 짚어보고 노웅래 의원 추가 압수수색과 정진상 실장 구속심사 등 민주당을 압박하는 검찰의 수사, 그 방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야3당은 하루 만에 위원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경찰 수사가 먼저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국정조사 특위 후보 위원 명단의 제출 시한을 오는 21일로 정해 여야에 통보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 마련을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국정조사법에 따라 내린 김 의장의 결단에 환영한다며 우상호 특위위원장으로 하는 특위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 용해인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이제라도 벗어나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의장의 요청 시한까지 국민의힘도 조사계획서 안과 특위 명단 제출에 나서길 기대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시점에서는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정조사의 의사 진행을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방적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각 당 차원의 간담회를 열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따른 2차 가해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후진국형 대형 참사라며 정부의 꼬리 자르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최근 증시 하락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증권거래세 하향 등을 조건으로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회 기재위에선 주식 등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식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증권사 기관 투자가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될 테고 기관 투자가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동학개미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목 비트는 게 이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는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증권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금투세만 유예한다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2020년 금투세, 이게 사실은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고 거래세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양도소득세, 이건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세정의에 맞다라고 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투세를 최소한 2년 유예할 필요가 있고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주식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은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고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 동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증권 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이 아닌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추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금투세 등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살리겠다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11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문체위에선 청와대 활용 방안 관련 예산 약 59조 원을 삭감했고 국토교통위 소위에선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의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통령실 예산 대부분도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살려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 대출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임대보증금 이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 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했습니다.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민주당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국민의힘은 노골적 국정 발목 잡기이자 발목 꺾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민주당표 예산은 8조 6천억 원을 증액하고 윤석열표 주요 예산 1조 2천억 원은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제출한 82개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는 입법 발목 잡기에 이어서 예산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 사실상의 대선 불복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는 이틀째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국방위와 문체위, 여가위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는데 여야 이견이 큰 사업 예산은 일단 보류하고 합의가 이뤄진 예산부터 처리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22년 만에 여야 의원 간 친선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에서 번번이 충돌했던 여야가 오늘 축구 경기에서는 서로 몸을 부딪히며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당색에 맞춰 유니폼을 입은 여야 의원들이 구령에 맞춰 몸을 풀어봅니다. 패스도 주고받으며 호흡을 맞춰갑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능숙하게 공을 몰며 골 기회도 엿보고 회심의 슈팅도 날려봅니다. 거친 몸싸움에 넘어져도 서로 함께 일으켜 세워 끌어안습니다. 22년 만에 성사된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 경기에는 초재선 의원을 비롯해 4선 중진 여야 의원까지 모여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국정조사 등으로 해서 정치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땀을 같이 흘리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 의원들도 특별 선수로 출전해 경기장을 빛냈습니다. 여야팀 사령탑은 2002 월드컵 4강 주역 이영표,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 무엇보다 정쟁을 뒤로하고 여야 의원 간 협치의 기회를 마련했던 것이 대회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또 모처럼 둥근공을 함께 또 땀 흘리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의의와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친선 축구 경기를 이어가며 협치, 화합의 국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했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가 국정조사와 예산안 등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 경찰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공박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법 시행령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군의 지휘체제를 문란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장이 파견된 군경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해왔던 것을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하는 개념과는 무관하다며 경호경비 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핵심 고리인 정진상 방탄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이라는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진상 방탄으로 소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상 정무실장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해 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고령자, 발달 장애인 등의 권리 행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법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은 2013년에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는 대리 의사결정으로 피후견인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사결정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의료 행위 등 온전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매, 질병, 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위임장 형식의 민사 대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시스템 도입과 함께 공공후견인의 제도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고의적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면 예방 차원의 계도와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최근 배달 대행업 증가로 이륜차 사용이 증가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숨가쁘게 외교 일정을 소화했던 한 주였는데요. 동남아 순방에서 한미, 한일, 한중 주요국들과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앞선 지난 9월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당시에는 각종 논란이 이제 있었고 그 때문에 대통령의 평가가 소폭 하락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가 더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순방 효과가 있었다면 지지율이 올라갔을 텐데 네. 지지율상으로는 순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중도층 특히 또 20대, 30대 MZ세대에서
순방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서 긍정 평가로 들어올 때 대부분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순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보면서 예. 이야기를 할까요? 네. 두 조사 결과의 긍정 평가가 똑같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조사는 2주 간격으로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M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29%로 나타나서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네, 부정평가는 2주마다 네. 뭐 격주마다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에도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였는데 네. 순방을 하고 왔는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갔습니다. MBS 왼쪽에 보시는 조사에서는 부정평가는 62%로 올라갔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9%로 매주 실시하는 조사인데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보시면 첫째 주와 둘째 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영향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은 1%포인트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 순방 대통령의 이 지지율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왔는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1%포인트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도 1%포인트 내려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동시에 취임 6개월을 이제 맞이했는데 네. 경기 침체와 또 고조돼 있었던 북핵 위기 상황에서 윤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이제 강조했는데 성과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가려져 있는 측면도 있고 예. 불투명하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대응 논란까지 이제 겹치면서 민심은 과연 최근에 일련의 이런 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윤 정부의 6개월 민심의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막 지난 시점에 이제 실시된 조사 결과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 임기의 10%, 10분의 1이 지난 시점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긍정평가는 30.5%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평가겠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라는 평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보다도 더 높은 68.1%로 나타나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테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4점 척도를 점수로 좀 바꿔서 물어봤습니다. 점수를 0점에서 25점, 25점 간격으로 4단계로 나눠서 줄 때 과연 어느 점수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평가가 들어갈까 했더니 0점에서 25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를 할 때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 네. 구간에 들어가는 평가가 무려 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6.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역대 대통령에도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국정 동력을 원만하게 순조롭게 이끌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지지율의 이 정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순방을 다녀왔는데도 한 3가지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또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바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의 거취 그리고 MBC 취재진 배제 이 부분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리고 중도층과 2030 MZ세대 뿐만 아니라 또 대구 경북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일부가 이 부정평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순방과 함께 MBC 전용기 배제 논란이 이제 뜨거웠는데 관련해서 이제 오늘 MBC 기자도 네. 굉장히 이제 뜨겁게 항의를 했는데요.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전용기 배제 조치에 대해서 MBC의 악의적 행태 탓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뜨겁게 현장에 있었던 MBC 기자가 이제 격렬하게 항의를 했는데 네. 해당 조치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가 좀 높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여론도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텐데요. 먼저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을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다가 65%, 왜곡 편파 보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28%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 보이는 응답자층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네. 대다수 중도층까지 포함을 해서 다수는 대통령의 부정평가층의 비율과 비슷하게는 부적절한 조치다. 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부적절한 조치냐, 또 적절한 조치냐.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적절한 조치다가 63%, 적절한 조치가 31.4%로 나타나서 자동 응답 조사로 물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또 부정평가와 비슷한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신동진 앵커는 이게 왜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네. MBC 취재진을 배제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판단 수준으로 그러네요.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순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서 35%로 올라가는 그 상승 동력을 꺾어버린 것이 발목을 MBC. 잡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그것을 더 올릴 수 있는 부스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올려주는 동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MBC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 거치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도 중도와 MZ세대, 2030 세대가 추가 긍정으로 전환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왼쪽은 MBS, 오른쪽은 이제 조사 기관이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였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같은 조사 기관의 결과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특위 명단을 구성하라 이렇게 여야에 통보를 했는데 네. 야 3당이 특위 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정조사가 가시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이제 여론 때문인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MBS 여론조사인데요.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가 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5%니까 절반은 넘는데 아주 압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압도적이라 하면 적어도 10명 중 6명 이상은 돼야 됨을 말하는 것이고요. 불필요하다는 4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경찰 수사만으로 진상규명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질문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 부분입니다. 동참해야 된다가 65.1%, 거부해야 된다가 25.9%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대체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0%대 중반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보수층이라고 정치적 성향을 응답한 층에서도 일부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에 물론 우리가 총선은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회는요. 네. 그래서 이 여론이 앞으로는 국민의힘의 결정에 네.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저 표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한 네. 국민의 생각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과연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되느냐, 동참해야 된다가 65.1% 나왔습니다. 자, 오늘 주간 뉴스엔 주간 리서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MBC의 광고 그만입니다. 먼저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나온 논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MBC가 수차례 정부를 흠집내고 있는데도 많은 대기업이 물줄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MBC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건데요. 이 MBC는 가장 저열한 언론 탄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또 나왔고요. 민주당도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제 더 공영방송을 하라. 이런 차원의 하나의 무건의 어떤 압력이다. 이렇게 공영방송인데 과연 지금까지 공정하게 방송했는지 자문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BC는 완전히 그 민노총에 의해서 운영되는 노영방송이다. 중앙정보부조차 은밀하게 했던 이 광고 탄압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 오더를 내리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당사자인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당장 사퇴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그라들지 않은 MBC 논란에 오늘 아침 대통령도 또 한 번 불을 지폈습니다.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라면서 MBC를 직격한 겁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MBC 기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대체 뭐가 악의적이냐라는 MBC 기자들의 항의에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첫째,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무한 반복하면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넣어서 거짓 방송을 했다. 둘째, 미국 백악관 국무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한미 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다. 셋째,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총 10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MBC 행태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공영방송 MBC와 정부 여당 간의 이 같은 극렬한 대립. MBC가 외치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언론의 책임. 그 자유와 책임 사이가 현재로선 멀어만 보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조국의 귀환입니다. 지난달 4일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1개월형 집행정지가 결정되자 SNS 절필을 선언했던 조국 전 장관. 44일이 지난 어제 그 침묵을 깨고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된 발언에 대한 비판에 해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바로 이 말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필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고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하게 됩니다. 친노 인사로 불리는 조기숙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냐라면서 어떤 게 무능이고 어떤 게 유능인가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이 발언을 꼬집으면서 가세했습니다. 또 이 조국 전 장관이 나타나니까 역시 민주당은 망할 길 스스로 제초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대에서 조금 사라졌나 싶더니 또다시 나타나서 스물스물 나타난단 말이죠. 정말 민주당은 정말 망조가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움직임을 무려 영웅의 귀환이라면서 반기는 이도 있었는데요. 총선 출마와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앞날을 예측한 겁니다. 정작 조국 전 장관은 귀향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옥중의 아내와 본인의 송사까지 모든 고통을 운동으로 극복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진짜 귀환,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 청년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MBC를 향해서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했고 또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전용기 배제 조치에 대해서 헌법 수호를 이제 이유로 들면서 자유롭게 비판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또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MBC 전용기 배제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의 발언 또 함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 대변인부터. 우선 권 비대위원.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최근에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연속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혹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부터 비판해야 되나 싶을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게 일관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입장이긴 했으나 2달 전에 있었던 그 날리면 바이든 논란을 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일단 만들어졌고 그것은 들리는 대로 자막을 쓴 게 가짜 뉴스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었다고 했어요. 가짜 뉴스도 저는 인정이 안 되지만 국가 안보의 위협이 뭐가 되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그 비속어 논란 괜찮다, 개의치 않는다, 바이든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럼 국가 안보의 위협도 없죠. 근데 갑자기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행위가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고 완전 궤변을,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비판해야 될지 모를 만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취재에서 배제했다,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저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편향된 기사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항의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쓰냐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일간 중립성을 좀 훼손되는 기사를 내느냐, 항의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비행기 탑승해서 배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언론과의 너무 각을 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세우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조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헌법 수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기자분들이 완벽하고 도덕적이고 자유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헌신하는 분들이어서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것을 악용해서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보다는 국익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사회가 좀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대통령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주 분명하게 언론 탄압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계의 어떤 상호를 언급하면서 너도 MBC 압박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한 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이제 재계까지 압박해서 정말로 특정 언론을 지금 탄압하고 있고, 근데 그 언론이 탄압당하는 이유는 그냥 자막을 들리는 대로 썼기 때문이고, 근데 그렇게 치면 그렇게 한 언론이 14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 말도 안 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어떤 형평에도 안 맞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역사에 남을 오점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고에 관한 건 이제 의원님 개인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언론 탄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에 권지웅 비대위원과 저도 이제 다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 분들께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언중위 관련 법안이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 언론의 자유가 이 법으로 인해서 이게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께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특권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기득권의 편을 든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도 뭔가 억울한
경우가 있었을 수 있겠죠. 뭐 저희 당에게 유리하게나 우파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기사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이렇게 막소리로 바꾸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분들이 먼저 사과를 하신 이후에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MBC 또한 제가 MBC에서 어떤 편향된 기사를 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탄압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번에 그 바이든 사건 당시에 그 워싱턴 특파원이 그 백악관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을 향해서 그 F워드로 되는 이런 비속어를 썼다라는 메일을 보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들은 탄압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자신들이 허위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을 섣부르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셨다면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는 어떤 불합리나 이런 거에 대한 설득력이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한 질문이 바로 이 MBC 광고 중단하라는 이 취지의 발언을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요. 네. 자, 그 전에 앞서서 도어 스태핑에서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냥 들어가 버렸고 이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실에서 악의적 행태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하나 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보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가는 것도 많고, 근데 조금 저도 동의가 조금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원주민 비대위원께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바이든으로 들렸고 나중에 또 들으니까 또 납두면으로 들리기도 하고 조금 달랐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설사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뭐 취재했던 기자가 당시에 듣기에는 그렇게 자막을 달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어떤 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MBC가 그간에 어떤 좀 편향된 기사를 써왔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비행기 MBC 기자의 그 항의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뭐 이전 정권에는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 좀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물론 기자분도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도어 스태핑은 다른 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다 미처 듣지 못한 답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었는데 격양되게 뒤에다 외치신 것도 있지만 또 비서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대응을 하셔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어떤 언론을 자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언론의 자유가 완전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공적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권한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쪽 언론은 이렇게 보고 또 같은 정보를 보고도 다른 쪽 언론은 다르게 보는 것, 이게 언론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입장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편집권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인데, 이번에 심지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짜 뉴스로 규정했어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방영했다는 이유만으로 MBC를 탄압하고 지금 광고까지 끊으라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도부죠. 개인이 아니라 지도부입니다. 그 지도부가 막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악의적 가짜 뉴스여서 그러했다. 그러니까 전용기에서 배제한 게 타당했다라고까지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식적 기준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언론인들이 아주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주 너무 엉망이어서 아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언론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MBC가 아주 과거부터 편향적이었다.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TBS의 이제 뭐 지원 중단, 그리고 이제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도 일련의 뭐 언론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같은 그 선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TBS 예산을 이제 2024년부터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TBS에 진행하는 어떤 특정 방송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방송이 약간 공정성 시비가 있다고 하면 언중위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그 방송을 조정해야죠. 근데 아예 그 어떤 언론사 자체를 이제 없애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고 있으니까
저는 좀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TBS 있으시면 잠깐 관련된 듣고. 부분은 네. 언론사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는 스스로 낼 수 있죠. 하지만 이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서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예산을 거기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언론사가 철폐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걸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경기 방송이 이제 당시에 허가가 취소됐는데 사실 취소됐던 게 아니라 특정 몇몇 운영진이 우파에 친화적인 발언했던 몇 명 운영진을 교체하거나 뭐 해임하면 승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당시에 언론을 탄압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자유를 방종이라고 착각하고 뭐 특권을 정당한 권력으로 주장하는 기득권이라고 표현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완전 이렇게 손바닥 뒤시듯이 마치 자신들은 꾸준히 언론의 자유를 지켜왔던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번에 비판하셨던 것을 나중에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더라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시간 뭐 네네. 좀 짧게 좀. 네. 네. 일단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다고 하는 건 폐지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폐간한 겁니다. 그렇죠.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조정하라고 재승인 해줬는데 스스로 폐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재단 관련해서는 물론 서울시가 이미 TBS가 독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광고를 따와야 되지만 그것을 안착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서울시 의회가 안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저는 언론 탄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과 24년까지 지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안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을 오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그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결백을 주장했던 노웅래 의원은 오늘 그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결국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런 그 검찰 수색이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또 반박을 했습니다.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권 비대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는 검찰의 아주 편향적인 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 구성원들의 비리 의혹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모두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노웅래 의원 관련한 건은 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줬다고 하는 박모 씨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청탁의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그냥 선의로 주었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 자체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청탁의 의사가 없었다 손치더라도 공식적인 후원 과정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노웅래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판별할 수는 없지만 이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계셔서 뭐 이런 부분이 참 기쁘고, 또 얘기하신 바와 같이 아직 뭐 혐의점이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3억 현금이 집에서 발견됐다고 일부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돈이 많을 수는 있지만 3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뭐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되면은 뭐 충분히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상식적으로 뭐 대응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비판할 것은 없지만, 전 다만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석 실장의 수사도 역시 압수수색 결정이나 구속영장이 이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금 노웅래 의원 수사하고는 전혀 온도가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상반된 모습을, 물론 지금 상식적인 모습이 너무 좋고 이런 상반된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것이 결국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에게 스스로 올가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질문도 바로 이 내용인데요. 사실 이 대표 측근들 압수수색을 했던 그 상황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냐 없었느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건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었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문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구성원들이 꽤나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한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용에게 돈이 갔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게 돈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 검찰이 너무 무리스럽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고, 농내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사실은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농내 의원의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정말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집에 있었던 현금을 다시 들고 가고 했다고 하면 저는 조금 다르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 시간이 좀 짧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대장군 수사 관련 이제 김용 부위원장이나 뭐 정진석 실장의 수사 관련도 뭐 관련자들의 일치된 일관된 진술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 어떤 몇 가지 CCTV나 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물론 아직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사실들을 다 체킹을 하시고 대장동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시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고 지금 그것이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데, 이 지금 김용과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에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의 처지는 뇌물 받았다는 게 확인되어서 원래 뇌물 수수자였다가 최근에 그 돈이 나만 쓴 게 아니라 정진상과 김용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정치자금 전달자가 되면서 형사적으로 지금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발언이 그 자체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근거라고 말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에 가까운 이 씨가 메모를 쓴 게 있는데 그 메모는 유동규 본부장에게 갔던 뇌물과 관련된 것에 대한 메모지 김용과 정진상 실장에게 갔던 돈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실질적 근거가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진술도 증거가 물론 법적인 증거로 활용되긴 하지만 한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사실 법적인 유죄 증거까지 활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관련자들 3-4명 다수가 일관되게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단순히 진술만이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혐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논의의 사안은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정진상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 실장은 군사 정권보다 더 하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검찰을 비판하고 이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원래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마 그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른 민주당의 운명은 앞으로 또 어떻게 점칠 수가 있을지, 민주당 내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먼저 그 권 비대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모든 증거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네. 어쨌든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근데 이 사안은 지금 꽤나 시간이 지난 사안이고 정진상 실장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이제까지 어떤 나왔던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보면 사실은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사실은 대장동과 관련돼서 박영수 특검의 딸이 분명히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데 상당한, 여기와 관련돼서 수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또 여전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든 구속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해봅니다. 네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사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지금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석 실장 자체가 어떤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분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권한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지금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 몰랐다면 이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측근으로든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 알았다면 공범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하늘빛이 흐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낮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도 깨끗하겠고요. 기온 변덕이 심한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